7강인데요. 제가 지난주에는 우리가 경제를 했죠. 그 전주에는 정치를 했는데 오늘은 제가 철학을 주제로 할 겁니다. 철학하면 어렵죠. 골치 아프고. 그래서 오늘 조금 어려울 수 있겠는데 제가 최대한 쉽게 풀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오늘 주제가 도그마, 이데올로기, 그다음에 밈을 주제로 할 건데요. 그래서 부제로 나는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가 아니라 나는 무엇인가 라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철학, 근데 저희가 원래 정치경제 철학 아카데미라고 이름을 붙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철학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PPE라는 말 혹시 아시는 분? PPE 혹시 아세요? PPE? 조기수 교수님, 네. PPE가 뭔지 설명 좀 해주세요. PP요? 네. 모르겠는데요. 필로소피? 뭐? PP 뭐야? 옥스퍼드 대학에 칼리지가 한 20몇 개 있는데 전공이 거의 네. 학생의 절반이 PP 과정을 들어갑니다. 네. Philosophy, Politics and Economics라고 해서 지도자가 되려면 정치와 경제와 철학을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정치 지도자, 경제 지도자들이 대부분이 옥스퍼드 칼리지나 옥스퍼드 대학이나 케임브리지 대학도 비슷한데요. PPE를 공부합니다. 정치, 경제, 철학을 같이 통섭해서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에카스 아카데미가 그런 정신을 좀 추구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철학하면은 유명한 문구들이 있죠.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런 얘기를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칼 막스는 의식이 존재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존재가 의식을 규정한다. 철학하면은 생각이죠, 생각. 그리고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나는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라는 주제인데요.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볼게요.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사람마다 주인이 자기의 주인을 다르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주님이다라고 고백한다고 그러죠. 기독교에서 그런 사람들 많고, 어떤 사람들은 부모님,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시고, 어떤 사람은 민족을 자기 주인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국가를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떤 사람은 회사가 나의 주인인 것 같아요. 삼성그룹 사람들 태반이 나는 회사가 나의 주인이다 생각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DNA가 주인인가? 혹은 영혼, 혼백이 나의 주인인가? 정신, 이성이 나의 주인인가? 우리 자연 씨는 누가 주인이에요? 자신이. 그 밈이 주인인가? 이런 한번 질문을 갖고 시작해 볼 건데요. 혹시 오늘 약간 종교 얘기를 할 건데, 종교 얘기할 때 좀 불편한 점이 있어요. 종교에 대해서 어떤 깊은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은 종교 얘기를 약간 불편하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혹시 불교도이신 분? 혹시 기독교도이신 분? 하나, 둘, 셋, 넷, 다섯 분. 여기도 있어요. 일곱 분. 거의 다 기독교네. 내가 오늘 기독교를 약간 좀 비판적으로 얘기할 건데. 얼마든지. 그러니까 그걸 너무 비판적이라고 불편하지 마시고, 이게 학문적으로 혹은 저런 생각도 가능하구나, 그런 한번 마음을 열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상이 가장 많이 외웠던 문건 뭐 같으세요? 천사. 응? 천자문. 또 다른 사람? 네? 논어. 또 주기도문. 주기도문. 과거 한 1500년간에 걸쳐서 제가 생각하는 우리 민족이 가장 많이 외웠던 것은 반야신경입니다. 천자문은 사실상 문장이라고 하긴 좀 그렇죠. 그냥 단어를 나열해 놓은 거죠. 그래서 제가 반야신경을 제가 지금 강의를 조금 하려고 그러는데, 반야신경이 가장 많이 읽죠. 왜냐하면 불교 뭐라 그러냐, 절에 가면은 뭐라 그러죠? 예배라고 안 하고 뭐라 그러죠? 불공 드릴 때, 불교의 그 예불 할 때 항상 반야신경은 빼지 않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반야신경이 불교 정신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불교 철학을 보려면 반야신경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반야신경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스님들도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 내가 보기에. 매일같이 외우는데 무슨 뜻인지 잘 몰라. 그래서 제가 그 뜻을 좀 설명드릴 건데,
이렇게 200 몇 자로 돼 있는 게 한자로 돼 있고요. 원래 산스크리트어로 돼 있는 겁니다. 그걸 이제 바꾼 건데요. 그 손오공에 나오는 삼장법사가 인도에 가서 산스크리트어를 제대로 공부해갖고 한자로 바꾼 거거든요. 우리말로는 이렇게 이제 그 글씨가 돼 있어서 사람들이 이걸 외우죠. 관자재보살 행심 바람일다시 조견오온 개공도일 최고회. 도저히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는데요. 조금씩 설명드리면 이해할 겁니다. 보면은 색불이공 공즉 공물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 다 무슨 뜻이냐면은 색이 공이라는 뜻입니다. 색이라는 것은 인간의 육체를 얘기해요. 인간의 육체와 정신을 합해서 색이라고 불교에서는 얘기하는데 이게 공허하다. 진실이 아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기서 보면은 처음에 보면 관자재보살. 관자재라는 건 스스로 깨달은 보살이라는 보살은 수도하는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행심바람일다시. 이거는 지혜의 티안에 도달하는 어떤 깊은 생각을 할 때 이런 뜻입니다. 이게 서론이죠. 그때 여기서부터 중요한데 조견, 오온, 개공, 도일체, 고액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조견은 이제 꿰뚫어보다는 뜻이고요. 오온이라는 게 중요해요. 오온, 5개의 따뜻한 것을 공하다는 것을 꿰뚫어보다 보니 모든 일체의 고액을 건너게 됐다. 그러니까 고액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무슨 얘기냐면 오온의 본질을 파악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오온이 뭐냐? 거기서 이제 반야신경의 핵심이 나오는 건데요. 수상행식 오온이라는 거는 수상행식 역부여지 사리자 지시 제법 공상 이런 건데 이 수상행식이 5개에 4개죠. 수상행식하고 색까지 합해갖고 5개의 따뜻한 것을 오온이라고 합니다. 그럼 도대체 수상행식이 뭐냐? 이게 중요한데 육체가 인식하는 오감을 감각기관을 수라고 합니다. 다들 수죠. 비슷하죠. 그 다음에 감각기관을 통해서 받아들인 이미지를 상이라고 해요. 뭔가 눈으로 보면 상이 맺힐 거 아니에요. 그죠? 코로 이렇게 냄새를 맡으면 그 냄새 느낌이 뇌에 전달되잖아요. 그걸 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자극에 대해서 반응하는 행동을 행이라고 해요. 뭔가 돌멩이가 날아온 걸 내가 봤다 그러면 피해야 되잖아요. 그게 행입니다.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이 종합돼서 만들어진 의식을 식이라고 합니다. 이 4가지의 수상행식 하고 이것이 통합된 인간의 그 인체 이것이 색이라고 해요. 그래서 5가지가 바로 오온입니다. 이 오온의 본질을 깨달으면 모든 고액으로부터 번뇌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건데요. 근데 이것이 사실은 실체가 아니라 공허한 비어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 불교의 핵심적인 철학입니다. 근데 그걸 제대로 이해하려면 바로 이거를 보면 이해할 수 있어요. 에카스 모델을. 왜냐하면 여기서 이 에카스 모델에서 디텍터 이게 바로 수입니다. 그렇죠? 감각을 접수하는 기관이죠. 디텍터죠. 탐지기죠. 그 다음에 이 탐지기가 뭔가 해갖고 어떤 느낌이 오는 것 이게 사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에펙터가 행입니다. 그렇죠? 행동을 하는 거니까. 그리고 행동을 하기 위해서 뭔가 내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생각하는 게 바로 의식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리고 이 전체가 이 색인 거죠. 이 에카스 전체를 색이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수상행식 색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쩌면 공허한 것이다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문장이 이겁니다. 무안이 비설신의 무색형 성향 미촉법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눈과 귀와 코와 혀와 몸과 생각이 없고 색깔과 소리와 맛과 촉감과 냄새가 이것도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다 수죠. 수. 감각기관이잖아요. 그죠? 감각기관에 의해서 나타난 이게 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수와 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어떤 실체냐? 실체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불교에서는. 그래서 눈으로 보는 세계도 없고 의식의 세계도 없고 어리석은 착각으로 가려진 어둠도 없고 그 어둠의 다음도 없다.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불생불멸 불구부정
불증, 불감, 시고, 봉죽, 무색, 무수상행식. 여기서 수상행식이 또 나오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그 색즉 시공을 얘기하면서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은 나의 통제 밖에 있고 나는 나의 몸과 나의 몸에 대한 지배력이 없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마음은 나의 마음이 아니고 나의 몸은 나의 몸이 아니다. 그래서 자의 흔적을 지운 진실이 드러난 세계, 그 지운 것이 공이죠. 그것을 깨달아야만 그 인간의 인생의 진정한 어떤 원리, 세상의 이치를 깨달아서 번뇌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이거를 매번 이제 외우는 거죠. 근데 실제로 과연 이걸 깨달을 수 있을까? 저는 이해도 잘 못한다고 봐요. 결과적으로는 인간이라는 것은 몽상, 그러니까 개인과 집단적인 환상의 그물 속에서 자기가 실체가 있다고 착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아에 의한 왜곡이었고 인류의 집단적 편견으로부터 해방된 진정한 있는 그대로의 진여 세계를 깨달아야만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도그마와 이데올로기와 미임을 벗어나서 진실을 통해서 인생의 깨달음을 얻어야 성불한다. 성불한다는 게 이제 깨닫는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데 이게 정통 이론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아마 상당히 부다가 얘기한 거에 가깝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진실이 무엇일까? 내가 인간이라는 것이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하는 것이 뭘까를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요즘 보면은 이해하기 힘든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이슬라믹 스테이트라는 게 있죠. 이 사람들이 이 코란을 들고 갑자기 전사가 돼서 엄청난 폭력을 휘두릅니다. 이렇게 무고한 사람을 막 고막하게 죽이죠. 도대체 왜 이런 행동이 일어날까? 이 사람들이 평소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영국 이런 유럽에서 아주 온건하게 살던 사람들이 많아요. 한국에서도 한 명 갔죠.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이슬라믹 스테이트 전사가 돼갖고 엄청난 폭력을 휘두르면서 사람을 죽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우리나라도 이상한 일이 많죠. 일간 베스트에 있는 사람들이 일개들이 옛날 서북청년당처럼 백해무익한 홍어 수 좀 줄이자. 이런 주장을 합니다. 홍어라는 게 뭔지 아시죠? 전라도 사람들을 지금 죽이자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최근에 있었던 일이죠. 어떤 남자가 갑자기 칼을 들고 대사를 죽이려고 했다가 지금 이런 사건이 생겼죠. 저 사람 속에 도대체 저 사람 머릿속에 뭐가 있길래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게 이제 오늘 주제 중에 하나인데요. 두뇌를 누군가가 조종한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인간은 누군가에 의해서 주입된 생각에 의해서 조종당한다는 개념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개미인데요. 이 개미가 특징이 이상하게 풀 끝으로 계속 올라가요. 떨어지면 올라가고 떨어지면 올라가. 근데 그 이유가 자기가 그런 생각을 해서 올라가야 된다는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 머릿속에 이 창형홍충이라는 벌레가 감염돼갖고 그 벌레가 자기를 자꾸 올라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왜 그러냐? 이 창형홍충은 자기가 소나 양에 먹혀야만 그 양이나 소의 뱃속에서 이 부화가 되고 번식이 돼갖고 이 사이클을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창형홍충은 개미 속에 들어가갖고 개미의 머리를 조종하는 일을 합니다. 또 비슷한 현상이 또 나타나는 게 연갓이라는 동물이 있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굉장히 징그럽게 생겼죠. 이런 그 연체동물이 아니라 이걸 뭐라고 그러죠? 선형동물이라고 그러죠. 선형동물이 회충 비슷한 건데 이 벌레 속에 들어가갖고 어떤 행동을 하냐면은 벌레로 하여금 어느 시간이 되면 물에 들어가게 만듭니다. 물에 빠지게. 그래서 이 연갓이라는 영화가 그런 거예요. 연갓이가 사람에 감염돼서 사람이 물에 빠져서 자살하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동물이 있지. 연가시가 이런 곤충에 들어가갖고 거기서 다 살면 곤충을 물에 빠져 죽게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물에 들어가야 그 생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생명체들의 두뇌를 조종하는 그런 기생충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거죠. 인셉션이라는 영화 혹시 보신 분? 굉장히 중요한 영화를 보셨죠? 이거는 어떤 사람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사람들이 드림머신이라는 걸 만들어서
꿈속에서 그 사람의 생각을 바꿔주기 위해서 꿈속에 경험을 만드는 그런 거를 소재로 한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을 꿈에 들어가 갖고 생각을 바꾸게 하는 그런 작업을 하는 건데요. 디카프리오가 거기서 아주 재밌는 역할을 하는데 굉장히 재밌는 영화예요. 중요한 의미가 있는 영화니까 아주 재밌습니다. 이거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모든 인간은 두뇌에 침투한 도그마, 이데올로기, 밈에 의해서 지시를 받아서 행동한다는 겁니다. 나는 내가 스스로 생각해서 행동하는 것 같지만 99%의 인간들이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다. 누군가에서 조정당하는데 조정당하는 핵심이 바로 도그마와 이데올로기와 밈이라는 거죠. 근데 도그마가 이제 우선 중요한데요. 도그마라는 거를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체계화된 종교의 가르침입니다. 캐톨릭에서는 원래 도그마를 이렇게 진리란 뜻으로 옛날에 썼어요. 근데 도그마에서 주장하는 것이, 그러니까 카톨릭과 기독교에서 주장하는 옛날에는 진리라고 생각했던 것이 시간이 흐르면서 진리가 아닌 것이 많이 판명되자 현대에 와서는 독단적 신념이라는 뜻으로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비판과 증명을 허용하지 않는 교리, 교의, 교조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도 사실은 캐톨릭 정당을 한 굉장히 오랫동안 다니는데 몇십 년째 다니는데 제가 출석률이 99%입니다. 근데 제가 신앙은 없어요. 믿질 않습니다. 나가는 이유는 우리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출석은 열심히 하는데 저는 도그마를 믿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 캐톨릭이나 기독교의 도그마가 이겁니다. 사도신경에 나오는 게 도그마죠. 사실은. 뭐냐면 예를 들면 천주가 성부라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천지의 창조주가 바로 성부고 그 외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고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서 태어났다는 거죠. 현대 과학으로서는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증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저승에 갔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했다는 거. 하늘에 올라가서 천주의 또 오른편에 앉아 있는데 또 성부, 성자, 성령은 또 삼위일체래. 그러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여기 보면. 그다음에 심판으로 오리라고 믿고, 그다음에 뭐 성인의 통곡을 믿으며 육신의 부활을 믿고 영원한 삶을 믿습니다. 현대 과학으로는 전혀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인데 교리입니다. 이게 도그마라고 하죠. 그래서 통곡이 무슨 말인가? 캐톨릭에서는 통곡이라는 단어를 써요. 기독교에서는 좀 다르게 쓰는데 지상과 천국 연옥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공로와 여기 살아있는 성도들과 공로와 기도가 서로 통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걸 이제 믿으라고 강연을 하는 거죠. 기독교에서. 그게 바로 도그마입니다. 또 이런 도그마가 약간 변형돼 갖고 마녀사냥이라는 게 있었어요. 서구에서 14세기부터 19세기까지 마녀사냥이 있었는데 마녀들이 이렇게 이상한 약을 만들고 이렇게 빗자루 타고 다니면서 악마와 교접을 한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찾아내 갖고 죽여야 된다. 이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상한 일이죠. 그래 갖고 마녀로 지목된 사람들은 엄청난 고문을 해요. 막 칼로 찔러보고 그다음에 불로 다 데워보고 물에 빠뜨려보고 해갖고 마녀라는 걸 증명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게 14세기에 나왔는데 그 후에 약 30만 명 내지 50만 명 정도가 피해를 당해요. 근데 마녀는 다 여자입니다. 남자는 당한 적이 없어요. 그래갖고 이상한 모습으로 표현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처형당하는, 대개 불에 의해서 처형을 당합니다. 14세기부터 19세기까지 50만 명이 마녀 사냥에서 피해를 보는데 대부분 돈이 많은 여자 과부들이 마녀 사냥을 당합니다. 친척이 없는. 그래갖고 이 마녀 사냥을 당하면 이 자기 재산을 교회가 다 갈취하게 돼 있어요. 교회가 다 뺏어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고문 비용이라든가 이런 비용을 다 마녀가 돈을 내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이용됐는데 이게 다 기독교 교리에 입각해서 기독교 도그마에 의해서 이런 행위가 이루어진 거예요. 불과 한 150년 전까지도 마녀 사냥이 미국, 유럽 각지에서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어요. 또 도그마가 또 변형되면 이런 일이 생기죠. 문선명 같은 사람이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은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떻게 처음 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결혼을 할 수 있을까? 근데 이게 바로 도그마의 힘입니다. 도그마가 이런 힘이 있죠. 그 다음에 이 사건 아시죠? 9.11 테러 사건. 아니 저 비행기에 탄 사람은 도대체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있길래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서 비행기에 탄 몇백 명, 그 다음에 이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 있던 5천 명을 죽일 생각을 했을까? 자기도 죽으면서. 그게 바로 도그마의 힘입니다. 저는 본인 스스로가 생각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누군가가 주입한 머릿속에 들어간 생각 때문에 아까 그 개미가 이렇게 올라가듯이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내 스스로 판단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가 주입한 생각에 의해서 조정당하는 것인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빈라덴이라는 사람이 뭔가 생각을 만들어내갖고 도그마를 만들어내갖고 주입하죠. 너희들은 죽으면은 그 알라시한테 간다. 그리고 이건 성전이다. 홀리 워다. 그러니까 과감하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도그마 중에 하나가 유럽의 17세기까지 체인 오브 빙이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이게 존재의 사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존재는 하늘이 있고 신이 있고 엔젤이 있고 하늘이 있고 인간이 있고 인간도 남자와 여자가 있고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비스트가 있고 동물이죠. 식물이 있고 화염이 있고 돌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서열이 있다고 보고요. 이게 옛날 그림인데 보면은 여기 자세히 안 나오는데 이게 이제 가시 있고 밑에 스타가 있습니다. 별이 있고 달이 있고 왕이 있고 여기 교회가 있고 프린스 왕자가 있고 귀족이 있고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라이언이 있습니다. 동물의 왕인 라이언이죠. 기타 동물이 있고 오크와 장미가 있고 그 외의 식물이 있고 골드가 있고 또 광물의 킹은 또 골드입니다. 그 외에 광물이 있어서 어떤 세상의 물질은 이런 서열과 계급이 있다고 사람들은 믿었어요. 그걸 체인 오브 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7세기, 18세기의 거의 서구의 모든 사람들은 다 이걸 믿었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도그마죠. 근데 이 도그마의 존재의 사실을 끊으려는 노력이 1640년경부터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신과 왕에 종속된 집단의 일원이 아니라 자아를 가진 개인으로서 깨어난 게 바로 계몽주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계몽주의 시대가 Age of Enlightenment, 그 다음에 Age of Reason이라고 해서 1640년부터 1780년도까지 있는데 이때 이제 굉장히 많은 철학자들이 나타나죠. 아까 말한 데카르트도 그렇고 칸트도 그렇고 바로 이 시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존재의 사실을 끊으면서 프랑스 혁명이 나타납니다. 프랑스 혁명이 바로 1780년 끝난 1789년도에 일어나서 왕을 그 민중들이 처단하게 되는 사건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이성의 시대가 되면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존재의 사실을 끊는 게. 그래서 보면은 왜 1640년이냐 보면 영어로 된 책이 급격하게 이때부터 출판이 많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이제 그런 시대인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5G, 5개 그룹과 이데올로기 개념을 좀 우리가 다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때 보면은 지난번에 다 보셨죠. 예수 시대에 이런 5개 계급이 있었고, 그다음에 중세 시대를 보면 여기 이제 교황과 국왕과 영주가 있었고, 그 밑에 귀족이 있고 기사가 있고, 기사가 약 10% 있었습니다. 그때도 농노가 있고 불황자 집시가 있고, 기독교가 이 존재의 사슬을 고착화시키는 역할을 했죠. 그래서 이거를 그리고 이제 제국주의 시대 보면 이때 그 영국과 프랑스의 지배층이 있고 자본가가 있고 피지배국의 상층민, 민중, 그다음에 하층민, 그다음에 여기서는 역시 기독교라는 도그마와 백인 우월주의라는 도그마를 가지고 식민 통치를 합니다. 그런 도그마를 이용해 갖고 제국주의 시대가 열리는데 약 1700년부터 한 200여 년간 이 제국주의 시대에 약 1억 명을 살해합니다. 이 제국주의 세력들이. 영국과 프랑스가 최강이었죠. 그래갖고 거의 전 세계를 다 나눠 먹죠. 한 대여섯 개의 나라들이. 그러면서 엄청난 인간 살육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도그마가 여러 가지 과학적인 발견이 되면서 사실 과학이 아니라는 것이 이제 많이 밝혀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계몽주의 시대하고 그다음에 뉴턴의 물리학 법칙이 생기면서 천상과 그 지구가 같은 원리로 움직인다라는
것이 이제 뉴턴의 중요한 물리학 법칙 중에 하나인데 그런 걸 보면서 아 도그마가 틀렸구나. 체인 오브 빙이 틀렸다고 생각하면서 도그마 시대가 끝나고 이데올로기 시대가 됩니다. 이데올로기 시대는 이데올로기는 훨씬 더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 막스가 처음으로 이데올로기적으로 세상을 설명하죠. 기존의 이론은 틀렸다. 기존의 도그마는 기본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 이론이고 성경의 이론입니다. 그 다음에 플라톤의 이론이 좀 들어가 있고 근데 칼 막스가 이제 소위 과학적 사회주의라는 개념으로 계급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종교는 아편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즉 도그마는 틀렸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비과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저는 이데올로기란 특정 집단이 자신들의 이익을 정당하기 위해서 만들어서 전파하는 단순화된 논리로 과학을 가장한 선전책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칼 막스가 이런 얘기를 했죠. 플로레타리아는 have nothing to lose but their chains. 그러니까 이런 사슬, 자기의 발목에 얽혀있던 사슬 혹은 존재의 사슬, 여기서 존재의 사슬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발목에 있는 사슬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슬을 밖에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 그래서 플로레타리아여 일어나 단결하여 혁명하라 이런 얘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레닌은 또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러시아가 커뮤니즘을 달성하기 위해서 만약에 인구의 90%를 죽인다 하더라도 do not hesitate, 망설이지 마라.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살육도 마다하지 않는다는 그런 일종의 이데올로기를 전파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영향에 의해서 어마어마한 살육이 일어나죠. 스탈린 시대에 보면은 이제 공산주의가 바로 막스와 레닌의 이데올로기를 이용해서 약 5천만 명을 살해합니다. 5천만 명이 생각해보세요. 이거 어마어마한 숫자라는 걸 짐작하기도 어려울 정도인데요. 1923년부터 53년 죽을 때까지 약 5천만 명을 살해하는데 이 중에 한 2천만 명은 굶어 죽습니다. 거의 3천만 명 정도 굶어 죽습니다. 나머지는 전쟁에서 죽고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 어떤 미국의 시카고 신문에 이런 게 나오죠. 소비에트에서 헌거, 그러니까 먹을 게 없어서 600만 명이 죽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요. 그리고 모택동은 한때 모택동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 그 진보진영에 있는 사람이 존경을 했는데 나중에 밝혀진 것이 42년부터 76년 사이에 6천만 명을 살해합니다. 이 사람들 상당수는 바로 이런 아주 어린 10대 애들의 그 홍위병을 동원해갖고 살해를 합니다. 이 중에 거의 반 이상도 굶어 죽습니다. 이거는 1950년대, 60년대, 70년대 중국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히틀러도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군국주의라는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약 2천만 명을 살해합니다. 33년부터 45년 사이에. 이게 다 이데올로기를 갖고 살해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데올로기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아우슈비츠 같은 그 캠프에서 그렇게 하죠. 이때 있었던 그 이데올로기 혹은 도그마 중에서 참 흥미로운 것들이 있어요. 2000년 전에 유태인들이 예수를 죽였기 때문에 유태인들은 나쁜 놈들이다. 그러니까 지금 죽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태인 입장에서는 너무나 황당하죠. 자기네들 2000년 전에 조상이 뭔가 일이 있었나 본데 하여튼 그것 때문에 자기가 죽어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게르만의 혈통을 지키기 위해서 정신병자와 집시를 죽여야 된다. 이게 이제 우생학적인 접근을 이렇게 했습니다. 20세기가 참 무서운 세상이었죠. 그 다음에 일본의 군국주의는 33년부터 45년 사이에 약 2천만 명을 살해합니다. 주로 이제 전쟁에서 죽고 우리나라도 많이 죽었지만 이 중에 1,500만 명은 중국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근데 그 죄값을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결코 일본과 중국이 한국이 친해지기 참 어려운 거죠. 그때 이제 도조 히데키가 장군이었고 40년부터 45년 사이에 히로히토가 천황이었죠. 이게 메가더입니다. 메가더한테 이제 항복하고 나서 같이 찍은 사진인데요. 그래서 여기서 그 G5 이론을 조금 더 응용해 보시면 이데올로기를 동원한 대량학살을 지노사이드라고 해요. 제노사이드는 항상 G1이 주도합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G2가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G3가 행동대원으로 나섭니다. 지난번에 공부해서 아시죠? 예를 들면 공산당원, 나치당원 이런 사람들이 나서고
G5만 대개 학살당합니다. G5를 학살하고 G4를 그때 침묵합니다. 그러니까 G5 이론이